우리 몸이 거기에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세포가 한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10개는 넘잖아요. 100개도 넘고. 조 단위. 적어도 한 10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 뭐 억이라고 하더라도 참 헤아리기가 힘든데 100조 정도 되는 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바이러스는 1대1 정도가 아니라 20대1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그것의 20배가 있는 거예요. 20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세포에 기생하고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다 이 사람을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몸이 더 유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몸이 유익하게 했다가도 조금 증식되어지고 더 많게 되지면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일 뿐인데, 이 바이러스는 무작정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약으로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게 되면 약선적인 태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선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놓여야 되는 것은 질병 퇴치가 약선의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을 극복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약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선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건강 증진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건강 증진. 그래서 여러분이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약선 요리를 배운다. 이걸 절대 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건강 증진과 함께 옵션으로 달라붙은 게 뭐냐면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이거면 다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약선 요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건강을 해롭게 하게 되어지고 살찌게 하게 되어지고 비만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었던 음식을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선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건강증진이라는 단어와 질병예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지 않고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코로나를 뚫고 이 공부를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분옥 선생님께서는 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게 답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이 바뀌어. 그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 근데 장성하게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버려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길 같은 경우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근데 조금 장성해서 10년, 20년 지나서 봤더니 그렇게 커 보였던 길이 그렇게 작아 보여. 근데 그때 어린아이였을 때 봤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커가지고 봤었던 그 길이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노성팀 과대표님, 약선이 뭡니까? 약선. 내가 생각하는 약선. 목표는 아까 건강 증진을 하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하는 약이 되는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
벌써 저 우리 노석진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막그 에너지가 막 옆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노석진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데서 막 대답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답을 막 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약선. 내가 2년 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려고 나는 약선을 이거라고 했는데 2년 후에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약선. 어떤 게 약선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약선. 내가 생각하는 약선. 음식. 궁합이 맞는 음식.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서 음식은 몸에도 맞지만 내가 적절하게 먹고 잘 화장실에 변도 잘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도 약선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어떻게 이제 먹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약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확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한정 지으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파고 계속 파봐야 돼. 계속 파가지고 파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근데 생각으로만 해놓거나 아무리 실천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약선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좋은 말 많이 써요. 약이 되게 하는 음식, 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하는 음식.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약선은 실천이다. 약선은 대가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선은 작은 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선하고 뭐 갑자기 실천이란 말이 나오면 되게 생뚱맞죠. 물론 저도 이제 충분히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이 실천이란 말을 위에 다른 것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실천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천한 만큼 뭐가 돼요? 성장해요. 그리고 실천한 만큼 보여. 실천 안 하면 안 보여. 아무리 좀 전문적인 이 대가리를 막 굴려봐야 안 돼요. 한 치 앞을 가지 못해요. 그러나 아주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실천하게 되어지면 이 뚜벅뚜벅 앞으로 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이런 약초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 봤어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냐에 따라서, 실천을 몇 개나 해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지금 현재 상황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실습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아무리 독려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수업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잘 실천을 하시면은 2년 후에 여러분의 실력은 일치월장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의미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버려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죽어도 나는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은 가면 조금이라도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약선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선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거기 때문에 약선에 대한 이해, 약선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벌써 약선의 사전적 정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운데, 약선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약자의 반찬선자를 써서 약반찬이에요. 약반찬. 그러니까 반찬은 반찬인데 약이 되는 반찬. 그동안에는
반찬이 올라왔는데 밥을 맛있게 만들게 되게 되고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반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약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이 되는 반찬, 약 반찬을 반찬 자체가 약이다. 근데 이 반찬이 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게 바로 이 정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선의 이 사전적 정의를 본다 한다면 약이 되는 음식, 그러나 또 일반적인 음식에다가 약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 약초를 넣어서 함께 조리를 함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증상과 증후를 호전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약선요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약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선요리는 절대 아니에요. 약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근데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겠다 한다면 그건 약선요리가 아니라 독선요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풀푸성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약이 되게 만들었으면 약선요리지만 아무리 값어치 있고 값비싼 약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게 하면 독소입니다. 홍콩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0년 묵은 산삼을 이 농부가 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이 신만이가 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달랑 자기가 먹기는 그러고 이걸 팔아가지고 살림미천을 삼기 위해서 이제 팔았죠. 이게 팔았는데 홍콩의 대가부가 사실 백년 묵은 산삼을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는 몸이 약하니까 이 산삼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딱 먹었는데 몸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100년 묵은 그 산삼 값어치 따진다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정확히 100년 묵은 건지 1000년 묵은 건지 그건 잘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값비싼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먹고 몸이 오히려 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삼도 열이 많이 있는 음식이고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몸에 아주 열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다 열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이가 불에다 그냥 띄우는 거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기름을 키워 부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약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잘못 쓰니까 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약이 되는 아주 값비싼 약재료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약선 요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좋은 거라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건 이제 약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실 만한 이야기고 우리는 아주 하찮은 것을 쓰더라도 이게 약이 되게 하는 차원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2년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이 되게 하게 되어지면 약선 요리가 된다. 또 착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봤을 때 좋지 않은 식재료를 쓰는 것보다 좋은 식재료를 쓰게 되어지면 좋지 않은 식재료에 비해서 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요즘은 이 식량난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식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시킨 농산물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예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1위의 국가예요. 얼마나 많은
그 수입 농산물을 수입을 하느냐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 뭘 만들고 있냐면은 이제 1차 가공되어져 있는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리를 하게 될 때 그 가공되어져 있는 뭐 조미료라든지 가공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쓰는데 양념으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하나의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양념을 사용하는 경우에 왜 양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양념을 듬뿍 사용합니까? 맛이죠. 그러면 맛을 최고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어떤 양념일 것 같아요? 조미료? 당분, 간이 잘 맞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한 65점, 70점까지 오십니다. 맛을 최고로 극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간인데 그 간 외에 그 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65점이라니까요. 조금 더 올리다 보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 방법에 미쳐 있어요.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미쳐갖고 그냥 설탕의 마법에 빠져 있기도 해요. 소금의 마법에 빠져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종하면 85점. 매운맛.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있어요. 신발짝에다 넣어도 신발에다가 막 해도 맛이 만들어져요. 튀김이면 뭐? 기름. 기름이라면 그 기름 중에서 뭔 기름이요? 식용유. 감히 식용유 중에서는 건강하게 하는 식용유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게 하는 식용유. 근데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음식의 부분이 모두 다 그냥 튀기고 있거든요. 튀기고 볶고 그냥 그냥 막 기름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만 되더라도 그냥 막 선물 세트로 그냥 기름이 그냥 한 바가지씩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집에서도 그냥 그 기름을 또 튀기면서 먹으면 그나마 또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착한 기름, 아주 착한 식용유를 잘만 사용하는 것만 하나도 여러분 이미 굉장한 약선미 요리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약선미를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기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기름도 있고 저런 기름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쁜 기름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을 나눠가지고 이쪽 팀은 건강한 기름을 이야기해 보시고 이쪽은 건강하지 않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기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들기름, 볶은 기름, 좋았어요. 볶은 기름, 돼지고기, 돼지기름, 올리브유.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름. 아보카도. 네. 여기 아보카도 하실래요? 아보카도. 그럼 무슨 기름? 소기름. 한 가지만 하세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이에요? 통기름? 콩기름이 왜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오경민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콩기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 이왕이면 콩기름을 안 쓰고 다른 기름을 써.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은 쓰신다는 이야기네. 그래, 기름을 사러 가면. 예. 콩기름 말고 다른 걸 써. 다른 기름을 일단 사신다. 조금 한 배 이상 비싸도 그걸 산다. 배 이상 비싸면은 뭐 사가지고
덜 쓰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징해줄 것을 그냥 너무 많이 먹어. 기름 아니면 그냥 이런 데모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모든 데는 그냥 기름을 바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기름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백조나되는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포의 막을, 즉 인지질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두 대로 본다 한다면 거의 60%, 70%가 다 인지질 성분인데, 이 지질이 없게 되어지면, 이 지방이 없게 되어지면 안 돼. 근데 안 좋은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세포 자체가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좋은 기름을 쓰게 되어지면 세포가 또 살만하다 그러면서 활기를 피기 시작하는 것이 이 기름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름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됐어. 즉 지방산의 구조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완전히 갈 길을 딱딱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름이에요. 포화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돼지 기름이니 소기름이니 하는 것은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 부침개하고라는 돼지 비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침개 하고 있잖아요. 돼지 비계 처음부터까지 다 달아질 때까지 다 써도 타던가요, 안 타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안 타요. 왜? 걔는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열과 온도와 이런 공기에 노출돼도 얘가 산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열과 빛과 온도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불포화지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이 지방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요. 불안정하지만 단일 불포화라고 해갖고 한 개 정도의 사슬만 문제가 있는 구조간, 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또 여러 개가 묶여서 잘못되어 있는 복합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콩기름 같은 경우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콩기름은 엄청나게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 조금만 빛을 쬐고 조금만 열을 가하고 조금만 공기가 접하게 돼도 금방 그냥 산화돼버려요. 지금 노랗게 익어갖고는 이렇게 끈적끈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끈적끈적 금방 열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공기가 접촉되어지면 끈적끈적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해질 수 있는 불포화 지방,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혈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겠어요. 말랑말랑해서 잘 흐르게 만들겠어요. 끈적끈적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콩기름 같이 알고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콩기름이 그렇게 불안정하던가요? 아니, 모르고 드시기도 했지만 바로 그 불만 닿자마자 바로 끈적끈적해져 버린다든지, 빛에 노출되게 되면 바로 밑에 침전된다든지, 만약에 이 콩기름이 그랬다고 한다면 잘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만들어 놓고도 잘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콩기름 닭을 튀기더라도 60마리 이상 튀겨도 100마리 이상 튀겨도 안 끈적거리잖아요. 콩기름은. 식용유가 값싸면서도 그냥 고온에 올라가고 고온으로 올라가고 빛을 쬐도 그냥 산소가 막 아무리 투과되더라도 얘네가 끈적끈적 안 해져.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환장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작업을 한 거죠. 누가? 이 콩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들이 기름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기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값싼 기름을 좋아하니까, 또 값싼 기름이라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를 원하니까 소비자의 구색에 맞추면서 점점 건강에는 좋지 않는 형태의 콩기름도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산화가 방지되어지게 하는 산화 방지제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산화 방지제가요, 콩기름만 산화 안 시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산화 방지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도 산화 방지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그러면 산화 방지제는 나쁜 거냐? 지나치면 다 나빠요. 적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산화를 방지해서 늙게 하는 노화를 늦추게 한다든지, 이를테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하는 부분들을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하겠지만, 너무 이 산화 방지를 시키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생리 활동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즉 뭐냐면은 마땅히 모든 생명은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되고, 던질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게 되고, 편할 때가 있으면 또 힘들 때도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음양이 전화되어지면 이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화방지제가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는 어떤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에 지체 현상을 일으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는데 자연에서 추출한 순수한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유기농 먹을 때는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석유에서 추출한, 석탄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그리고 비타민이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는 비타민하고, 방부제가 다량 들어가 있는 비타민하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되는 비타민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20일, 10일 되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이 유기농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좋은데, 3개월도 아니고 3년, 6년까지 이게 그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비타민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저장성이 좋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참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비타민이 공급돼서 영양에 대한 부분은 보충해 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막 발효를 시켜서 막 촉진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산균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한 균들도 다 죽여요. 그냥. 그래 놓고 나더니 또 어떻게 하냐면 유산균이 다 죽었으니까 유산균 먹여.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유산균만 먹여갖고 안 되니까 유산균이 먹이를 또 먹어.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한 계통이에요. 의학적인 부분의 한 계통, 음식적인 부분의 한 계통,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져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뭔가를 딱 던져놨다가, 또 그것에 던져놓고 그걸 해결되면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해. 그럼 또 이것도 메꾸고, 또 메꾸고 하다 보니까 평생 시작에서 끝까지 메꾸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써라. 그러면 콩기름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으로서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이미 이건 이제 산화방지제를 다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대단히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먹어도 되겠지. 그렇죠, 되긴 되죠. 그러나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썩 다람쥐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수업 듣다 보니까 그냥 힘드시죠? 자, 이 손을 한번 이렇게 쭉 그 깍지를 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 사랑해서 그냥 졸시고 주무시면 그냥 끝까지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깍지를 딱 끼시고 쭉 제가 한번 뻗어보세요. 오늘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잠을
잠자지 마시고. 제가 제 목소리가 조금 잠오는 목소리.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으로 생각할 테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졸리시면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바람이 부니까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앉으시고. 자, 그러면 기름 중에 가장 불안정한 기름이 불포화지방산,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사람들은 불포화지방산이 좋다고 막 그래. TV에서도 그러고. 근데 불포화지방산의 기름들은 반드시 그러면 불에 가한다든지 열을 가한다든지 산소의 접촉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낮추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산화를 지체하는 산화 방지제가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그 풀려 있는 고리에 항산화 물질이 딱 들어가지고 오히려 면역 작용을 한다든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그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튀긴다든지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이 야채 종류가 아닌 다른 것하고 같이 섞어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를 촉진시키게 되어진다든지 해서 몸에 더 해로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그나마 그래도 드신다고 한다면 야채 종류와 함께 뭐 샐러드 형태로 드신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불포화 지방산은 약이 되게 하는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고기하고 먹고 고기하고 또다시 볶고 하는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한다. 튀김 용도로 쓴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쥐한테 쥐약을 먹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일반적으로 되게 보면 샐러드용으로 많이 써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튀긴다든지 볶은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가지고 미역국 끓일 때 이렇게 볶으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맞아. 그렇게 되어지면 볶는 과정을 통해서 이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산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 한다면 먹을 때 참기름 한 방울 떨쳐서 들기름 한 방울 떨쳐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약선적이 되는 거고 튀기고 볶으면은 안 된다. 왜? 항산화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 단일 불포화든 다중 불포화든 간에 일단 열에 약하고 빛에 약하고 산소에 약한 이 3대 약점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은 불포화 지방산하고 토코페롤하고 또 뭐 연관이 있습니까? 토코페롤도 일종의 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은 일단은 단일 불포화 지방하고 다중 불포화가 나온다. 이게 다중이든 단일이든 야채 종류 들어가고 함께 같이 먹으면 좋지만 튀김 종류가 먹게 되어지면은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항상 녹황색 채소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토코페롤이 됐든 지방산이 됐든 그 DHA가 됐든 여기 뇌를 좋게 한다든지 크리롤이 됐든 이 오일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야채 종류들하고 먹는 것이 좋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런 그 불포화 지방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약하고 온도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캡슐에다 집어넣어서 캡슐도 반투명한 그 상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 용기에다 집어넣어서 또 먹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요런 여러분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걸 버리기만 한다면 2년 후에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마 바뀌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제일 불완전한 기름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 그게 바로 포도씨.
포도씨유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계통으로서 GMO는 아니에요. GMO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은 아니지만은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다중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만약에 이 포도씨유 같은 경우를 그래도 드셔야 되겠다 한다면 절대 튀기면 안 되고 볶음용으로 써도 안 되고 뭐 달걀 후라이를 한 대 쓴다든지 이래도 안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야채를 샐러드용으로 해서 사용할 때 그나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중에 돌고 있는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산화방지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굉장히 산화가 잘 되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도씨유가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쉽게 뭐 찬장 열어보면 누구나 한두 개씩은, 한 서너 개, 다섯 여섯 병씩은 가지고 있는 뭐 무슨 기름이 또 있을까요? 까놀라유. 까놀라유는 그냥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근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95% 이상이 GMO예요. 다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입니다. 그래도 어디 보니까 뭐 GMO가 그렇게 뭐 불안정하다고는 그러지 않더만요. 그렇게 안정적이다고도 이야기한 데 없어요. 다만 안정적이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적고, 그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도 적는데,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소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부분이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지원을 받았고 연구하는 부분. 근데 연구 논문을 보면 안정적이다고 하는 데가 100군데가 있으면 불안정한 데가 100군데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목을 매면서 먹어야 되고 목을 매면서 생산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약선에 입문하셨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를 하나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집에 있는 까놀라유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지금 집에 까놀라유가 많으니까 이것만 쓰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쓰겠다. 그러면은 실력 안 늘어요. 과감하게 까놀라유를 버리십시오. 버리는데 어디다 버려야 되냐면 비누 만드는 공예 하는 그 기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름 그런 쪽에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불안정한, 너무나 불안정한 것을 내 몸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름보다는 포도씨유하고 까놀라유를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권해요. 그러면 왜 제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버리라고 하냐? 제가 뭐 까놀라유 업체나 포도씨유 업체하고 뭐 원수진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수진 게 아니라 너무 넘치니까. 우린 여러분들이 약선을 공부하면서 뭘 배우고 오셨냐면, 넘치는 것은 제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약선 공부는 뭐냐?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넘치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음양오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음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동양의학에서는, 그리고 약선에서는 뭐가 질병인 줄 아세요? 어떤 상태가 질병의 상태인 줄 아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약선에서는 뭐가 질병이냐면은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양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양의 조화가 깨어져 있는 것. 그러고 음양의 조화가 가면 깨어져 있는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 균형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균형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는
넘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밥상에서 넘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밥상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뭐가 넘치게 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런 측면만 약초 집어넣었다고 해서 약선이 그냥 해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이제 오늘 수업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그 부분만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뭐에 넘쳤던가, 뭐가 부족했던가, 내 밥상에는 뭐가 넘치는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넘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하고 변화, 관계에 어떤 관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짓는 대로 변화가. 내가 까놀라유하고 관계를 지어놓게 된다든지, 값이 싸기는 하지만 포도씨유하고 관계를 지어놓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막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나이 들게 되어지면 깍깍 잘못하면 힘들어요, 그냥. 동맥 경화가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어서 덜어내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그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되게 되는 그 환경을 덜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 뭐 독소 배출 작업 하잖아요.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디톡스라고 그러죠. 디톡스. 뭐라고 한다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디톡스. 디톡스 작용, 우리 뭐 디톡스 주스라고도 하고 여기 그 미국에 무슨 그 영화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어디죠? 거기에서 유명한 그 영화인들이 디톡스 주스, 디톡스 과일 막 그걸 해가지고 막 유행을 막 타잖아요. 근데 이 디톡스 작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제일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백존화되는 세포의 막이 아닐 거예요. 세포막.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독소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소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뭘 통해서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3분의 2. 그쵸. 3분의 2, 70% 정도가 우리 몸에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유해 물질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해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아닌 더럽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기름이란 말이에요. 지름.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만 적게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약선육에 가십니다. 다른 게 약선육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름을 적게 넣으면서 기름 안 쓰면서 요리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약선의 길에 들어섰어요. 저 사찰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사찰 요리 기름 딱 적게 넣고 또 고기 안 쓰면 사찰 요리 아니에요. 단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식기를 쓰면서 이렇게 나가면 돼. 그러면은 기름을 쓰지 않는 대신에 사찰 요리에서 그리고 사찰 요리에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물을 써서 찌는 방식을 쓰죠. 한식은 원래 튀기고 볶는 음식이 아니라 찌는 음식이에요. 생선도 찌고 돼지고기도 찌고 삶고 그 찌고 삶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유해한 그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이런 지방들은 또 밑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최고의 조리법들은 뭔가, 최고의 약선 조리법은 뭔가라고 봤을 때는 덜어낼 거 덜어낼 줄 알고 뺄 거 뺄 줄 알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할 거 다 할 줄 아는. 그래서 약선요법의 원칙은 넘치는 것은 제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다. 동양학의 치료법이 뭐냐면 넘치는 것을 제하고 부족한 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음양 이론을 공부하고 오행 이론을 공부하고 정기열진을 장상학설에 대해 계속 공부하시면서 결국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넘치는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이걸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나간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은 GMO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 GMO 음식이 GMO 음식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예요. 요즘 그 고기들이 다 사료 먹고 살잖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사육을 하는 사육을 하는 그런 가축들의 종류는 요즘은 개들도 다 사료 먹어요. 그럼 그 사료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옥수수 같은 경우, 이 옥수수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이 거의 한 60여 가지가 돼요. 그리고 시중에 돌고 있는 그 옥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어류들의 그 사료까지 다 그 옥수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가 바로 뭐냐면 GMO도 기반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GMO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콩과 옥수수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1년에 거의 한 40kg 정도의 GMO 음식을 간접적으로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가장 크게 우리가 40kg를 먹고 있는데, 이게 400kg 이상이 먹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육류 섭취예요. 닭 한 마리가 2.5kg가 되기까지,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리고기가 그 정도의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료를 먹습니까? 그 사료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료의 양으로 따진다면 어마무시한 양의 것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인 부분으로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위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붉은색 육고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육 절대 안 됩니다. 가공육이 들어가 있는 만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돼요. 당뇨병 고치고 싶으시면, 만약에 당뇨병에 관련된 음식을 개발하고 당뇨병에 관련된 약선요리를 만들겠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육고기를 없애버려요. 과감하게. 그 육고기가 단순히 육고기가 아니라 이 생리활성 작용을 하고 있는 세포들의 정체 모르는 그 식량 신호를 보내주고,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국가 정책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non-GMO를 선언한다고 한다면, GMO 음식을 피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육류를 철저히 줄이는 것이 바로 GMO를 선언하는 거죠. non-GMO를 선언하는,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아니, 알고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이것들을 보면 뭘로 보이냐면 GMO로 보이는 거예요.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하는. 근데 우리가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런 음식을 애용한다는 것은 참 조금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약선을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왔었던 그 맛있던 육고기를 줄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나가자. 그러나 한 가지 정도에서는 확실히 하자. 한 가지. 누구는 절대 저 육고기 먹지 말라고요? 누구? 제가 이제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특별 관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는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사는 자기들이 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할 일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분명히.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당뇨병 환자들 뭘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단거 많이 먹지 말라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과일도 많이 먹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잘못 와전된 거예요. 원래는 당류 중에서도 단당류인 설탕 종류라든지 이걸 줄이라고 한 것이지 탄수화물에 당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미 밥도 먹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리 의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당류를 줄이라고 하니까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백미다 보니까 백미의 탄수화물로 그렇게 확장을 시켜버리지만 그렇게 확장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줄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육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가공육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빨간색 고기를 줄여야 될 상황인데 왜 그래야 되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강의에서도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었지만 미국에서 50만 명의 사례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명을 추적 관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당뇨가 현격히 작은 그룹이 있고 당뇨가 현격히 높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현격히 높은 그룹은 봤더니 육고기 양이 현격히 높고 그리고 현격히 줄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가 현격히 높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군은 오히려 당뇨병이 적고 육고기를 많이 먹는 고단백질, 고지방식을 하고 있는 쪽은 그 당뇨병의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 반대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약선을 할 때는 저를 믿으세요. 네. 저를 믿고 이제 제가 우리 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 둘이 한번 싸워봐라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근데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저는 이제 육류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왜 불완전하냐면 불완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먹이를 먹고 자란 이 육류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부분들은 철저히 줄여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약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선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정의들을 해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약선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약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양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양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약 먹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약이 되는 식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약식품이라는 이야기고 양념이라고 하는 약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아주 건강한 아주 양질의 소금을 양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쓰는 것이 좋은 기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양념의 역할인데 옛날에는 좋은 소금이 값어치 있었죠. 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소금이 아주 천시당하고 대신 좋은 기름이 막 이제 천정부지로 가격이 높더라도 그걸 이제 구입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 크릴 오일 같은 경우도 뭐 인지질 성분이 56%, 59%막 이런 것까지 이제 한 50까지 61%, 65%, 67%까지 올라가는 그 인지질 성분 있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좋은 소금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 있어서 양질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약선 요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약 중에 약초가 들어갔다 해서 약선 요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기 약선 요리 학과, 약선 영양 요리과를 만들었다 한다면 우리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훨씬 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기름도 좋지만 좋은 소금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소금을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출제를 한다고 하면 그 50만 원이나 500만 원, 5천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소금이다. 이건 우리는 소중하니까 좋은 소금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약선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자가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못 쓰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학과는 이 약선 영양 조리과라고 하는 이름을 따냈어요. 굉장히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대단한 부분인데 그 약선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약선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신 뭐를 쓰냐면 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답식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식이라고 해놓다 보니까는 맨날 뭘 당하냐면 안 좋은 재료들 막 집어넣으면서 막 기름 집어넣고 막 지형호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약선인 거죠.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이제 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그냥 이쁘게 하는 게 더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약선은 일 수는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또 기분도 좋게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일본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약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식이라고 얘기해요. 조화로운 음식. 이게 밥상을 조화롭게 하고 내 몸과 음식을 서로 조화롭게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도 이렇게 약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미식이라고 하고 소식이라고 하고 뭐 화식이라고 하고 약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정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 해서 이렇게 정성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지네들은 그냥 후딱후딱 만들어갖고만 먹는 그런 굉장히 패스트푸드의 음식의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슬로우 천천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다라고 하는 부분의 영상으로 해서 이런 유럽 같은 데라든지 외국에서는 슬로우 푸드나 시시러 푸드 같은 경우를 약선 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기도 한다.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약선적인 효과가 또 나타나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방식을 봐가지고도 역시 약선적인 부분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이 절식입니다. 이 절식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음식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죠. 절식하는 거고 단식도 이 어떤 음식은 이제 끊어버리는 거. 이 단식하는 부분이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금하는 어떤 음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마인드풀 이팅과 쿠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배고프니까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이게 내가 먹는 것이 뭐지 이게 무슨 양념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또 그냥 단식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아주 보면 생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먹는다는 영상적인 구도가 들어가 있는 이 먹는 방법.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방식 형태로 음식을 먹고 요리하는 부분이 의료보험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단순히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에 대한 거, 그 음식을 먹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분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음식이요, 다음 휙 던져주거나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먹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약선은 실천이기도 하지만 약선은 정성이기도 하고,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사랑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이걸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약선이지, 그냥 어떤 건강에 좋은 레시피 하나 배우고 이런 게 약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약선을 공부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원리 중의 원리가 뭐냐면 음양의 원리인데, 그 원리 중의 원리가 가장 대표적인 원리 중의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원리가 넘치는 것은 제하라, 부족한 것은 채워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밥상에서, 여러분의 레시피에서 넘치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부족한 것이 뭔지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이제 원리 하나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원리를 여러분의 음식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연의 환경에 적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환경에 거슬리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환경에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봄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이 되면 가을의 옷으로, 겨울이 되면 겨울의 옷으로 갈아입고,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자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자연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옷은 봄이 되면 봄옷으로 갈아입고, 여름이 되면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도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봄이 되면 봄옷 입고, 여름이 되게 되면 여름 옷을 입어요. 여름인데 파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겨울인데 난닝구만 입고 다니는 사람 봤냐고. 근데 그 옷을 안 입는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다든 옷을 잘못 입는다고 해서 죽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옷 한 벌이면 그냥 끝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 한 벌이면 됐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범죄를 나가고. 이게 옷은 그냥 자연을 대체 안 해도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도 옷은 그렇게 계절마다 바꾸기를 막 하면서도 또 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바람이 들 때는 또 문풍지를 하기도 하고 또 빛을 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조금만 더우면은 얼른 그늘로 들어가게 되고, 또 추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햇빛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 것을 막 반복하면서도 뭐 하나는 안 그래. 먹는 것을 가지고는 안 그래. 근데 옷 입는 것과 주거 환경을 잘 안 지켜서 안 죽어요. 근데 먹는 것을 안 먹으면 그냥 살만한가요? 좀 불편한가요? 그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을, 그 부분은 자연의 이치가 안 따라.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 밥에 그 반찬, 그 밥에 그 반찬.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손님이나 왔다 간다 한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속이 또 망가지고. 전반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현상에서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거슬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양의 조화로서 넘치는 걸 제하고 부족한 거 뭐 한다? 채운다. 두 번째는
자연을 역행하는 습관에서 자연에 적응하는 형태로 음식 패턴을 바꾼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음식 조리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그냥 쥐가 나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매운맛은 늘리고, 여름에는 쓴맛은 줄이고 매운맛과 신맛은 늘리고 짠맛은 늘리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매운맛은 줄이고 신맛과 쓴맛은 늘리고, 겨울철에는 짠맛을 내리고 쓴맛과 단맛은 올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러고 또 2학년도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 못 하니까, 대신 제가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에 반드시 역행할수록 몸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의 이치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맛은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조리에 쓸 거냐? 양념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소금, 이거 5가지 맛이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겨울철에는 봄철 같은 경우는 식초를 좀 적게 쓰고 고소하고 매콤한 부분을 좀 더 쓰고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봄철에는 봄나물이 좋다고 해가지고는 뭐랍니까? 머우나물이라든지 두릅나물이라든지 요즘에는 엄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물 중 취나물도 있고 있잖아요. 그 나물들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먹어요? 초장에다가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맛이 많잖아. 그러니까 봄철에는 알고 보면 약선적인 의미로 봐서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된장도 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달콤한 간장이고요. 그리고 달콤한 간장에다 참기름 듬뿍 집어내서 그냥 찍어 먹는 방식, 무쳐 먹는 방식, 아니면 참기름만 살짝 집어넣고 무쳐 먹는 방식, 소금만 아주 조금만 집어넣고 좀 무쳐서 먹는 그 형태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는 약초들 200가지, 300가지 있는 그런 약초들이 있는데 다 이파리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살짝 독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데쳐놨다가 찬물에 담가놨다가 쭉 짜서 소금 기름 넣어서 서서 볶아서 먹고 버무려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절의 그 약선 원리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양념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양념 외에 우리 학교에서 요리수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을 익혀 나간다. 세 번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약이 되게 하는 건강한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넘치는 거 버리고 부족한 거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절에 순응하는, 세 번째 이제 뭐가 되느냐면 남녀노소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녀노소의 차이를 음식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어떻게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어떻게 한밥상에서 먹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다고 하는 부분이 된다 한다면 먹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지 먹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먹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왕가들이나 왕궁이나 이렇게 양반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써야 될 게 있잖아. 남자는 힘하죠, 힘. 남자는 힘, 이랬잖아. 여자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하면서 막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진 음식들을 더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들이 먹던 음식, 왕비가 먹던 음식, 왕자가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왕도 대왕 대비 음식이 먹는 음식, 대왕 대비 그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 다 달랐어요. 왜? 그들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이 되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차이가 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남녀노소의 차이를 인정하는 형태의 조리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약선 조리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리수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면 네 번째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증상별로 고혈압에, 당뇨에, 또 소화기 질환에, 그다음에 뭐 암에, 중풍에, 간 질환에, 심장 질환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덜어내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되고 어떤 이런 질병에는 보면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공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본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공부가 그 다소 어려운 공부긴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리고 기본 어떤 일이 딱 멈추게 되니까 힘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바로 어디로 바로 돌아올 거냐면 원리로 바로 돌아올 거예요. 혹시나 내가 우리 넘치는 게 뭐가 있을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바로바로 돌아와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제 그런 식의 것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좀 공부를 하신다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정의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쭉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그 대면 수업 오늘 처음 하는 날이니까 꼭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수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선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한번 다시 다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영웅. 난세에 영웅이 난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영웅이. 적어도 이 코로나하고는 정말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약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 무거운 이 코로나 정국을 잘 극복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분명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고야 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버리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당에서 가장 멈추는 맞는 것이 뭐였어요? 기름. 그래서 기름 버리실 자신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음 스텝을 밟으시고 버려야 채워집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채워져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버리지 않은 만큼,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점을 개발한 인간문화재가 계시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여기에 이 민초들의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핏방울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게 이 세상 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을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허상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버리고 희생하고 각오를 하면서 우리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을 공부하시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배운다. 비우는 방법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